대기업 전략기획이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정의합니다. 김도현 42살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죠. 아침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고층 빌딩으로 향하는 제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런 질문은 곧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묻히고 말지만요. 사무실에 도착하면 또 다른 가면을 쓰게 됩니다. 유능한 김도현 이사의 가면을요. 김 이사, 이번 분기 계획안 정말 훌륭했어. 역시 자네야. 우리 회사의 보물이지. 이상훈 부사장의 말에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칭찬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그가 어제 법인카드로 내 연녀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내역을 내가 결제했기 때문일 겁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계약을 조작하고 여자들을 만나는 그의 비리를 알면서도 난 침묵했습니다. 내 자리가 중요했으니까요. 오늘도 이상훈 부사장의 비리가 담긴 서류를 앞에 두고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는 나 자신이 점점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네요. 오늘은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지루한 건배사와 형식적인 악수가 기다리고 있겠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만 그 웃음소리에 동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의무적인 자리일 뿐이니까요. 김 이사님, 행사장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상훈 부사장은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보이지 않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죠. 김 이사님, 처음 뵙겠네요. 이서진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서진, 이상훈 부사장의 아내입니다. 38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이서진의 눈빛에선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공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어떤 소문인가요? 이서진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나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 부사장님의 자랑을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항상 행복한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셔서요. 그렇군요.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나 봐요. 그것도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버전으로만. 그 말엔 냉랭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진심을 읽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왠지 이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불빛 아래서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과 인정이 과연 내가 원하던 것인지, 그리고 이서진은 왜 그런 쓸쓸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이상훈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죠. 도연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간단히 식사나 하지. 중요한 얘기도 있고 9시까지 오면 돼. 부사장의 집으로 초대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비리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걸까요? 화려한 외관의 저택 앞에 서니 이상훈. 부사장의 탐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야 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이서진이 맞이했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간단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했어요. 어서 오세요. 남편이 곧 내려올 거예요. 와인 한 잔 드실래요? 이서진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전시장 같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사는 집 같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이상훈 부사장을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이서진의 표정은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남편이 항상 늦네요. 익숙해지셔야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훈 부사장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 회사 일로 늦었어. 도현 왔구나. 이상훈 부사장은 이서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이상훈 부사장은 와인을 연거푸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이번에 서아시아 계약건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해. 위에서도 압박이 심하고 너만 믿는다.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계약의 이면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문제,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 모든 게 위험했습니다. 네, 부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선을 넘는구나, 김도연. 이런 생각과 함께 식사는 무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서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상훈 부사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도연, 미안하지만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진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인 듯했어요. 당신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죠? 이서진의 질문에 이상훈 부사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진과 나 단둘이 남겨진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저도 이만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이서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좀 더 있다 가세요. 김 이사님, 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단한 분이시죠. 모두가 존경하는. 김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당신 눈에도 다 보여요. 이서진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이해, 그리고 묘한 동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린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서진의 말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 모습을 들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서진과의 대화 이후 나는 그녀를 자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에서 이상훈 부사장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서진에 대한 생각도 떨쳐낼 수 없었죠. 마치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항상 타협하고 가면을 쓰는 회사의 김도연 이사, 다른 한쪽은 이서진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느낀 진정성을 갈망하는 진짜 김도연.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창가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만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서진 씨, 여기서 뵙네요. 놀란 듯하던 그녀의 표정이 금세 편안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김 이사님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날씨 이야기, 카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이서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남편은 회사를 위해 살아요. 아니, 자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사는 거겠죠. 난 그저 좋은 배경이 필요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난 이상적인 부사장 아내의 이미지였을 뿐이죠. 이서진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타협, 양심의 저버림, 공허한 성공.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어요. 우리는 참 비슷하네요. 이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공유하는 두 영혼의 만남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술관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펜션에서 만났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이상훈 부사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회사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았고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해졌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서진의 품에 안겨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도 밀려왔죠. 내가 한 행동은 직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사의 아내와 불륜이라니.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서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대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서진의 질문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망? 어디로? 어떻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우리 함께 떠나요. 새로운 시작을 해요.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서진을 안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져 갔고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서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상훈 부사장을 대면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에서 그를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내와 비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내 이마에 쓰여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서진과 나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절대 같은 장소에서 2번 만나지 않았고 항상 통화할 때는 일회용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삼가했죠. 우리의 만남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중독된 것처럼요.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서진의 메시지를 받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컸으니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상훈 부사장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들켰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자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영남 공장에 내려가서 박상무를 만나게. 그가 건네주는 서류 봉투를 받아와. 그 말의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리베이트였습니다. 불법 거래의 증거가 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였죠.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인가요? 처음으로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내 사람이잖아.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너도 회사에서 끝이야. 이제껏 내가 결제해준 서류들 모두 내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그동안 눈 감아 주었던 모든 비리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말한 대로 내가 공범이라는 사실, 다른 하나는 이서진과의 관계가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결국 수락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스스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눈 감아주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하게 된 것이니까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더러워진 마음은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진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상훈 부사장의 아내였고 내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이서진의 물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좀 힘들어서. 그날 밤 이서진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두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동료들의 시선도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두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테죠. 도연 씨, 요즘 남편이 당신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이서진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눈치챘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이상훈 부사장이 우리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나를 회사에서 내쫓고 이서진에게 복수하는 장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날이 갈수록 이상훈 부사장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저를 부르고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았죠.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구나.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 피해 망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서진과의 만남도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최근 자신의 행적을 묻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부분이었죠. 우리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만남의 주기를 줄이고 더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이서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선물을 전하기 위해 그녀가 자주 가는 호텔 카페에서 만났죠. 단 10분만 얼굴을 보고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생일 축하해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꺼내 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도연 씨,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항상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그로부터 3일 후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림이 들렸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이상훈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차가웠고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 단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 생각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상훈 부사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앉아. 그의 명령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은 봉투를 밀어내게 건넸습니다.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서진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호텔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셔터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었던 놈이 날 배신해? 이상훈 부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음성이었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내가 당신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설명? 뭘 더 설명해? 이 자식아.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까지 본 적 없는 격렬한 분노였어요. 이상훈 부사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내게 던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 내가 그동안 결제해준 서류들, 내 서명이 있는 비리 증거들이야.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파일을 펼쳐보니 그동안 내가 눈 감아준 모든 비리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 리베이트, 허위 계약, 모든 것에 내 서명이 있었죠. 그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이제 선택해. 내 아내와 관계를 끊고 내 명령을 따를 건가, 아니면 내가 망할 건가. 이상훈 부사장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한 자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길 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모든 것을 잃기 싫다면 이서진을 포기하고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제시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서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가 내게 준 용기와 진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야. 그때까지 답을 가져와. 그리고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내 아내에게 하지 마. 알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서진을 포기하고 예전처럼 이상훈 부사장의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사랑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을 가지고 이상훈 부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듯했어요. 김도연 이사가 부사장 아내와 불륜을. 이런 내용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진이었어요. 도연 씨,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어젯밤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진정해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녀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은 후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상훈 부사장과의 대화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내 굴복과 이서진에 대한 포기였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래는 불가능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려는데 인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김도연 이사님,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건네받은 서류는 사직서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군요. 이상훈 부사장은 기다릴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조용히 서명한 후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순간 이서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 남편이 방금 들어왔어요.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지금 바로 나와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서진을 데리러 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실직자였고 이서진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또다시 이서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 남편이 당신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남편이 모든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만났던 모든 장소, 시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훈 부사장이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서진 씨, 괜찮아요? 지금 어디예요? 남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도연 씨 무서워요. 우리 도망가요.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그녀의 제안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망?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그는 분명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진정해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도망쳐도 평생 쫓겨다닐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당신은 모든 걸 잃고 나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란 말인가요? 이서진의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구해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배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진 씨, 괜찮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이상훈 부사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경찰들 사이로 이상훈 부사장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는 순간 이상훈 부사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 자식이에요. 제 아내를 유혹한 놈이. 그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저를 붙잡았어요. 김도연 씨,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서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다치지 않았을까요? 경찰서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은 이서진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나를 가리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서진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후 저는 이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가 안전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허함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이 저를 협박했던 증거들, 그가 행한 모든 비리의 기록. 그것은 내가 패배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넌 끝났어.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다시는 손대지 마. 이상훈 부사장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 나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당신도 같이 끝내주마. 이 결심과 함께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의지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생각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상훈 부사장의 비리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 리베이트 수수 증거, 조작된 계약서들. 이상훈 부사장은 저를 협박하기 위해 이 증거들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역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은 워낙 영향력이 강해서 이 정도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받으러 갔던 리베이트 봉투. 그날 이상훈 부사장의 지시로 영남 공장에서 박상무에게 받아온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아직 열어보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찾아 열어보니 예상대로 현금 5천만 원과 함께 거래 내역을 상세히 적은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 메모에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경제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우리 회사의 비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보도하지 못했던 터였죠. 정민아, 중요한 자료가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난 기자에게 모든 증거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이, 이게 진짜라면 대단한 사건이 될 거야. 하지만 넌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알아. 나도 공범이니까.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기자는 증거를 자세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에게도 불리한 증거들이 여기 많이 있어. 내 서명이 있는 서류들도 있고. 괜찮아.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 다만 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서진은 이 일에서 제외해줘. 그녀는 피해자야.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상훈 부사장의 비리 기사는 재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검찰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은 긴급 체포되었고 자택과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고 그가 그동안 쌓아온 권력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그의 비리를 보도했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공범으로서 조사를 받았고 불리한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보자로서 자진해서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이상훈 부사장의 강압에 의해 일부 행위를 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서진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전화, 이메일,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서진이 보낸 것이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이서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서진은 떠났고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회사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상훈 부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경영진들의 비리도 연이어 드러났고 회사 전체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상훈 부사장은 결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고 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지만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는 없었고 다른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작은 사무실을 열고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인맥을 살려 중소기업들에게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과거의 스캔들이 따라다녔고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객들을 대하다 보니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계약을 따낼 수 있었어요. 한 고객의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인정이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는 날이었죠.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면서 직원도 2명 새로 채용했습니다. 작지만 제 힘으로 일구어낸 성과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서진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문,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는 소문, 모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뿐이라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서진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미행하며 찍은 그 사진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켰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그녀와의 유일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이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그녀의 얼굴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고객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외투를 걸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늘하지만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하여 새 고객을 기다리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 카페는 예전에 이서진과 자주 만나던 곳과는 달랐지만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김도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급 양복은 입고 있지 않았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 얼굴이었으니까요. 김도연 대표님이시죠?
고객이 도착했고 비즈니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였지만 열정이 넘치는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삶이었죠.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옛 회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곳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들, 성공의 순간들, 이상훈 부사장과의 갈등, 그리고 이서진.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걸어가는데 문득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나 봅니다.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서진의 목소리가 그리워 제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서진과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만 곧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제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책장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로 이서진과 헤어진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그녀는 아마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 더 이상 거짓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상훈 부사장은 수감되었고 그가 만들어 놓은 부패의 시스템도 무너졌다. 내가 한 일이 옳았던 것일까? 아직도 확신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서진과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들까지. 하지만 2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이서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녀와의 인연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고객이었습니다. 내일의 미팅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통화를 마치고 내일의 일정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서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진정한 나를 찾았으니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안녕. 창문을 닫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파국적인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성공을요.